태산은 어디를 이름하냐면 통일신라 시대 때 태인 칠보 산에 거기 정 그쪽 지역 이게 고부도 아니고 정읍도 아니고 그쪽 태인 지역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태인이라고 하는데 그때 옛날 통일신라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님이 태산 군수로 오셨을 때 그때는 군수라고도 안 하고 태수라고 그랬어요. 태산 태수로 오셨을 때 그때가 이제 AD 700년경인데요. 그 백제도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하고 난 뒤에 통일신라 시대예요. 근데 거기서 그때는 명칭이 태산이었고요. 태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오랫동안 쓰이다가 조선 태종 3대 태종대왕 태종 때 세종대왕 이전 아버지 태종 이방원 때 거기를 태산이라고 하는 군과 인의현이라고 하는 현이 있었어요. 두 동네를 군하고 현하고 합쳐가지고 앞 글자를 따서 태산의 태자하고 인의현의 인의에서 어지린자하고 따서 태산을 만들었어요. 그 진영은 이렇게 이 지역 이름과 저 지역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선 태종왕 때 비로소 태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클 태자가 어지린 자니까 크게 어진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좀 무식한 얘기고 잘 몰라서 태산과 인의가 합쳐서 태인이 됐다. 조선 태종 3대 태종왕 때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태인이라고 하던가 칠부라고 하거나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지역을 말합니다. 칠보라고 하는 말은 그 일제시대 때 이후에 생긴 것이고 생긴 말이지 원래 이제 태인이라는 말로 조선시대 때는 다 그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지금도 태인에 가보면 태산 선비문화 고장 뭐 이런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 의미는 거기가 최천 선생이 통일신라 때부터 와가지고 태수를 하면서 선비들 많이 길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선정을 베풀어서 생사당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거의 신처럼 관우라든가 무슨 공자님처럼 보였어요. 거의 그 수준이. 그러면 최치원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신처럼 보셨고 실제로 최치원 선생은 묘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유가 있어요. 죽어가지고 신선대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믿었어 우리 선조들은. 왜냐하면 최치원 선생은 땅에 묻힐 사람이 아니에요. 수준이 땅에 묻히는 아주 수준다는 거야. 이게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신선이 되어버렸대요. 그러면 최치원 선생은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어요. 국문학을 졸업했어요. 제가 전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어요. 제 74학번이요. 78년도에 졸업했습니다. 대충 계산하시라고 할 것 없습니다. 근데 우리 스승님들이 대체로 이제 김준영 선생이나 최성범 선생님이라든가 시인들도 많이 있고 이제 우리 스승님들이 또 이제 옛날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필이면 저는 신석정 선생하고 가람 선생, 가람 이병민 선생님 못 만났어요. 제가 입학할 때 한 4~5년 전에 떠나시더라고요. 그만 두셨거나. 그래가지고 재수없이 신석정 선생님 만나도 못 뵙고 우리 2년 선배들은 강의도 받았다고 그래야. 그한 5~6년 선배들은 가람 선생한테도 강의를 받았다고 그런 말씀. 6~7년 좀 이상 되는 분들은 저는 입학하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가람 이병민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 교수를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제자가 제가 그분들이 제자예요. 가람 이병기 신석정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 선생님들이 항상 말하기를 대한민국 최고의 문장가 시인이 누구냐? 그러면 전부 다 한결같이 최천 선생이라고 해요.
그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학문을 한 이렇게 3, 40년 하신 분들은 다 그래요. 아니 이 대학 저 대학 가서 다 국문과 교수들한테 물어보면 다 최천생이라고 말해요. 최천생은 어떤 사람이냐? 천재 중에서 천재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이분이 12살 때 제가 다 써놨어요. 막 메모를 거보세요. 조기 유학을 갔어요. 왜냐하면 천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너는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고 중국에서 벼슬을 하고 와. 그래야지 성공하지. 너는 아주 선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고 육두풍이기 때문에 신라시대 이 신라 땅에 와봐야 별로 크게 성공을 못할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뭐라고 지시했냐면 천재인 아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적어서 쓸모를 그리 없으니까 큰 대륙으로 보내서 그게 예나 지금이나 그 해외로 유학을 많이 보내는 시절이 황금기요. 문화가 발전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최천생이 당나라로 유학 갈 때는 최고로 그 문화가 융성한 때 시절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현재 유학 가는 사람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통일신라 시대 때 당나라로 유학을 많이 갔을까? 보통 생각할 때 한 20년 갔겠다. 아니야, 2000년 이상 갔어. 많이 간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유학을 가기로 한 20만 명이 외국으로 간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많이 갔다. 이제 천재가 가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아버지가 시키냐면 한번 쉬운 글자니까 쓸게요. 인백기천 이렇게 노력하라 그랬어요. 네 글자를 써줬어요. 아버지가 최천이라. 사람이 100을 노력하면 나 자신은 자기는 1000을 노력하라. 다른 사람이 100 정도 노력하면 너는 1000을 노력해라. 그래야 성공이다. 너는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내 아들도 아니니까 올 것도 없어. 그런데 실제로 그래. 17살 불과 한 5년 6년 사이에 빈곤과에서 과거에 급제를 해요. 그러니까 빈곤과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유학 온 사람들끼리 인도에서 온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이렇게 이제 티베트에서 온 사람 이렇게 다 모여서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끼리 실력 좋은 사람을 시험을 봐가지고 뽑아서 관리로 등록해요.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좀 연수를 하고 난 뒤에 19살에 현감이 되어가지고 발령납니다. 그리고 최천 선생은 중국에서 현감했다니까. 19살에. 떡이기가 가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현감을 하고 있으니까 좀 웃기긴 웃긴데 율수현이라고 하는 벼슬이야. 율수현이라고 하는 벼슬이 있어요. 그래도 이 벼슬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출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최천 선생은 박학균사과라고 말하기도 써지 마세요. 그냥 몰라니까. 이것은 관료들 중에서 실력 최고 좋은 사람들만 모아서 지금 삼관 시험 같은 거예요. 삼관 시험에 도전을 해. 그런데 충분히 합격할 실력이었으나 황소인환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천지가 그냥 떠들썩하니 복잡이야. 그래서 자기 벼슬 생활이 그게 3년인가 임기가 다 차고 또 승진하든지 잠시 대기했다 다시 발령나는 그런 제도였는데 잠깐 그럼 먹거리도 없고 이제 3년 지나니까 성선난으로 동네는 시끄럽고 그래서 친구의 추천을 위해서 이 사람 국가 고은인데 고은이라고 하는 글자는 달라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배씨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고병이라고 하는 병마 절도사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 밑에서 참모로 활동해요. 글자 쓰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문장들. 그래서 추천해가지고 최천 선생도 고병 막하의 종사관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이름 유명한 토황수 경문이라고 하는 격황토서예요. 제대로 이름 말해요.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이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는 토황수 경문 이렇게 나오는데 원명은 격황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황소를 때려 죽이는 경문을 쓴 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놈을 써니까 옛날에는 삼국지 보면 제가 이제 글 써가지고 상대방 죽이는 수도 있거든. 편지 보고 놀래가지고 숨막혀서 죽인 사람도 있어. 그 장비는 장판 위에도 고함을 쳐가지고 고함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장군이 하나 떨어져 죽어버렸잖아. 조조 때 그거나 마찬가지 편지를 써. 사기가 떨어져서는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사기가 폭삭 떨어져서 공격해가지고 없앴어. 그래서 이제 그 공로를 고변이라고 하는데 고변이라는 사람도 승진하게 되고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그 1등 공신을 최치원 선생의 1등 공신이라 해서 당나라 황제가 자금어대를 하사해요. 자금어대니까 금으로 된 큰 옷, 허리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은 허리띠라고 되어 있는데 어대라고 하는 것은 요만하게 붕어 조그만 붕어만은 그 금붕어만 금색으로 된 붕어를 달랑달랑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차고 다니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북경 거기 가봤죠? 그 성 자금성 통과하려면 막 10개 이렇게 15개 문을 통과하잖아요. 요걸 단 사람은 무사 통과해요. 황제를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받은 것이죠. 황제가. 황제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정도. 그래가지고 벼슬도 하고 재밌게 살다가 결혼을 했나 자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선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록에는 어떤 두 여자하고 사랑을 나눴다는 기록이 있어. 어떤 기록이냐면 죽은 사람 귀신하고 치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다가 잠깐 헤어졌다는 기록만 있지 결혼했다는 거 없어. 왜냐하면 신선 같은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것이거든요. 후손도 있는 거 없어.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29살이 되었으니까 10한 5, 6년 동안 이제 객지 생활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보여주기를 안 했는데 저기 있구나. 그저도 외국에 있으면서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29살 먹었지만 아직 그리고 참 12살 때 떠나왔는데 그냥 10년이 10한 5, 6년 지났는데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벼슬도 높이 하고 대우도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황제 찾아갔어요. 나 갈랍니다. 어디로? 신라로 가야지. 고향으로. 못 살겠습니다. 왜 못 살아? 고향이 그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명한 취하우중이라고 하는 오원절구가 거기서 나와. 한시를 써자니 연구란 적어 쓰고 그냥 그게 몰라. 처음에 생각 안 나네. 나이가 들어가지고 첫 글자가 생각나야 되는데 시가 외워지는데 추야우중 가을밤에 비오는 중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썼어요. 진짜 안 써놨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러고 이제 돌아오니까 통일신라로 돌아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줘. 지금은 뭐라면 미국에서 주짓하고 온 사람이야.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큰 벼슬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해서 근데 이게 지금이나 얘나 마찬가지로 복잡
그것이 그 양반한 건 골품제도. 골품제도가 인도에 있는 계급제도나 똑같아요. 인도의 내 계급제도랑 비슷하게 이 사람은 성골, 진골이 아니고 육두품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벼슬도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왕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고 그래서 처주들이 안 했어 별로. 그리고 좋은 의견을 내면 이제 아이고 어린 것이 지금 뭘 외국 유학물 먹었다고 아이고 아는 치안을 많이 가지고 견제를 해. 이 나이든 그 신하들 원로 대신들이 다 썩은 신하들이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개혁하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똑같아요. 나이든 그 보수파도 개혁하려고 먹으려고. 그리고 지금 보수당은 가만히 놓고보니까 왜 집권을 하고 그냥 이건 뭐라고 그냥 진짜로는 나라를 잘 살리고 백성들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집권을 할 생각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집권을 하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돈만 먹었대. 이명박이 박근혜로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집권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보수적인 간신들이야. 그래서 의견을 해서 신유책도 냈어. 근데 아예 왕 읽어보도 안 하고 간신들이 다 보고는 또 생각은 좋네. 머리는 좋아. 집어치우고 건의도 안 해. 그러니까 한탄을 하고 어디로 갔냐면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라가 망할 거란 예감이 들어. 어쩐지 저런 간신들이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미래를 걱정하면서 시를 폈어. 그 자리를 해운대라고 해요. 그 해운은 고운선생을 꼬여. 최춘생이 호박 바다 해자 쓰고 구름 자고 외로운 꽃자에다 구름 자 쓰고 두 개 다 썼어. 고운 또는 해운인데 해운대라는 것이 부산의 해운대가 고운선생 이름이 해운이에요. 그래서 해운대가 그런데 부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냐는 거야. 가서 내가 특강하려고 해. 이해됐냐? 그리고는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자청해서 왕을 찾아가서 만났어. 이렇게 또 배우고. 저는 조정에서 일을 안 하고 시골에 나가서 조그만 말이나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이때는 간신들이 찬성한 거야. 옆에 없은 게 시원해. 어디로 오냐? 그나마 이제 백제나 고구려 땅, 옛날 백제나 고구려 땅으로 발령내는 것은 아주 그냥 올라오면 벌써 한 2, 3일 걸리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데로 발령냈는데 하필이면 시골로 간다니까 태인으로 온 거야. 태인. 그래서 이제 스스로 태산 태수로 오게 됐어. 그러니까 간신들이 속이 시원해요. 저는 없어진 게 유학 갔다 왔다고 똘똘한 처럼 저는 저 왼수 없습니다. 저들이 마음대로 채점 먹다가 나라가 망했어. 진짜로 거의 최순실 수준의 가라들이 그냥 그런. 그래서 최춘생이 이제 태인으로 오시니까 태인 사람들은 선비들이 난리가 났어. 거의 샤느님이나 공자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거의 수준이.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했어. 최춘생은 뭘로 이렇게 백성들을 교화하고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물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교화를 시키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뭘로 했냐? 풍류로 했어. 풍류라고 하는 것은 바람풍자에다 흐를 일자인데 최춘생이 풍류는 최춘생이 쓴 말이요. 그전에도 있었을 것이지만 본격적으로 자기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최춘생이 쓴 말을 내가 옮겼었어요. 국가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있을 일자예요. 현묘하다. 아주 오묘하고 많고 하여간 신비한 신비스러운 어떤 도라는 것은 진리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풍요
풍류가 보여. 술 먹고 뭐 얼쩡얼쩡 노는 것이 아니고 이게 풍류라고 하면은 개념이 일제시대 때 이후로 조선시대 말 이후로 일제시대 때 개념을 일본 사람들이 술 먹고 흥청대고 노는 나쁜 풍조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런데 조선시대에서 사람들은 조선시대까지 풍류라는 것이 다 좋은 의미로 생각했어 실제로. 그리고 이것이 난랑기서에 나오는 글인데 이 풍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접화분생이요. 풍류 특징을 이렇게 네 글자로 설명했어요. 접해서 이게 접은 사람들끼리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일단 만나야 소통이 되지. 그러니까 태인이 와서 이제 군수로 오셔가지고 만나서 백성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촌로들하고 대화를 하고 시인들이나 그 묵객들 선비들 만나서 대화를 해. 오, 의견을 들어봐. 이것이 일종의 소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통, SNS로 소통하는데 거기는 직접 만나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소셜 네트워크의 접이라는 것이 만나야지, 접해야지. 접히면 어떻게 변화하냐면 모든 무리들이 살게 돼. 모든 무리들이 살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것은 가족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만나는 게 무조건 만나서 자연을 감상하고 자연의 아름다운 나무나 화초 같은 거 감상하고 서로 어울려서 멋스럽게 놀면서 대화를 나누고 신명나게 놀기도 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교화되고 세상에는 미풍양속이 생겨나서 이 공동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접합분생. 그러니까 그런 접합분생을 하려면 일단 사람이 만나서 춤도 노래도 악기 연주도 시도 놀이도 술도 있어야 돼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초반에 접어들어가지고 술과 담배를 매우 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담배, 도박, 그 다음에 그 마약 이게 그걸로 인해서 그 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 담배나 마약이나 또는 이제 도박을 금했어요. 실제로 뭐 담배가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술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성경에 자주 쓰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술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루카복음에 보면 결혼식 가나에 혼인잔치가 가지고 술이 떨어지니까 물 갖고 와라 해가지고 술로 변해버렸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상당히 수준으로 풍류를 아시는군요. 매력적인 분야.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꼭 제자들 데리고 최후 만찬인데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만찬했죠. 그래서 지금 그 미켈란젤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최후 만찬 그림 있잖아요. 이게 술하고 포도주가 있어 바닥에 그림에. 그러니까 술이라고 것이 나쁘다는 개념으로 담배가 나쁘다 이게 하도 하니까 선교사들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집집마다 망할 놈을 집구석을 전부 다 그렇게 못 오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좋은 영향을 끼쳐줬어. 꼭 못 사는 것들이 꼭 술, 담배나 있었고 그 마약이나 있으니까 도박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 오게 하려고 작전상 집어넣은 것이라 효과는 있었어 실제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집안이 안 망하는데.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건 이게 술도 잘못 쓰면 크게 망하죠. 적당히 마시고 하면 서로 인간관계가 좋거든. 형님하고 동생하고 사회생활하면서 형 동생하고 지내다가 싸우면 미쳐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하거든. 근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아이 동생 전번에 내가 말을 심하겠는데 미안하니까 아이 형님 다 이해해요 괜찮아. 술 한 잔 먹어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술 한 잔 안 먹으면 삐친 채로 10년 가버리고 갑자기.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술이라는 것이 매우 좋은 기능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시를 쓰고 주고받고, 심지어는 이제 최천 선생은 술을 재밌게 먹기 위해서 유상대라고 흐를 유자, 물 흐를 유자에다가 상우 숫자에다가 대라고 대를 지었어. 약간 높은 데다 경치 좋은 데다가 유상대라고 하는데, 이름 자체가 술잔이 흐르는 대, 그런 뜻이에요. 유상대. 그 유상곡수라는 말은 꾸불꾸불 흐르는 냇가에다가, 조그마한 냇가에다가 술잔을 띄워가지고 돌아오면 시를 짓고 한잔 먹고 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무슨 퇴폐풍조도 아니에요. 퇴폐풍조가 아니라 이게 접하군생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학 교육을 시킨 거야. 다 시 쓰게 만들고 거기에 시도 쓰게 하고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풍미에 젖어가지고 최천 선생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시를 많이 썼고, 이 태인 지역에다가 시를 쓰는 풍조가 많이 나가지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읍사가 나오고, 백제 정읍사는 그 이전에 있지만 나중에 상춘곡이라든가 그 영향받은 성순의 면왕정가 또는 정철의 관동별곡이나 성산별곡 같은 거, 그 다음에 실제로는 잘 안 알려졌지만 칠부에 사시는 분으로서 김경음이라고 하는 분이 김영상 우국지사의 아버지 가사를 썼어. 삼도제가라고, 삼제도가라고 삼천지인을 주제로 해가지고 가사를 썼는데, 그때가 거의 조선시대 말년이에요. 그때는 거의 가사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남았고, 가사는 송강 고단여사라고 있어. 독감김 칠보에 살다가 산해로 가서 산에 별곡서 쓰고, 고단여사가 돌아가신 지가 한 6, 7년 될 거예요. 2000년도 초반에. 그 여류 작가 뭘 쓰냐? 가사를 썼어. 가사가 어떤 가사? 상춘곡 같은 똑같은 가사를. 상춘곡 같은 가사 문학이 실제로 2000년 넘을 때까지 우리 동네에 썼어. 저도 우리 아버지가 내장산, 저 고향이 정읍이에요. 여행 오고 와서는 관광 기념으로 내장산가를 썼어. 그러니까 사사조록에서 가사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아예 그냥 대충 쓰는 것이 다 가사구나. 상춘곡 영향이 커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신혼인에서 제가 상춘곡은 어떻게 낭송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려요. 상춘곡은 이제 조선 시대 때 원래 정국인 선생은 세종대왕 때 인물이에요. 근데 상춘곡이 성종 때까지 살았어요. 세종 때 젊은 학자였을 때 정국인 선생이 그 성균관 유생이었죠. 그 얘기는 따로 보고 제가 이제 상춘곡 낭송대 심사를 했어요. 해마다 해요. 가을에 10월 말이야. 10월, 11월 달에. 올해는 어떻게 심사하라고 연락이 안 오면. 근데 낭송 대회가 있는데 이제 그랬더니 저쪽에 하니까 면왕정가 낭송 대회도 있고요. 관동별곡 낭송 대회도 있고요. 우리 정읍은 상춘곡 낭송 대회가 있어요. 상춘곡 낭송 대회는 처음 낭송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 천자문은 하늘 천따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외운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읽는 건데 약간 리듬을 넣어서 읽어요. 그래서 이제 대회 나가서 보니까 그때 홍진에 묻힌 분네 훈의 생에 어떠하냐,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런 식으로 해요. 노래도 아니고 읽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중간 그런 식으로 실제로 조선시대 때 읽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조는 굉장히 느리죠. 시조는 왜 가사는 그렇게 안 느리는데 시조 참 느리냐면, 시조는 주로 사대부들이 궁중 축의번 사대부들이 궁중만 굉장히 느리거든. 우리 여기 그 정읍사가
나중에 그 수제청이 됐는데 수제청이 굉장히 느린 음악이에요. 궁중 음악은 굉장히 느려야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너무나 경솔을 하면 음악이 경쾌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느린 음악으로 띵, 똥, 끝났나? 그때 땡 이렇게 국악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데 야 시조창도 노래 끝났는 것 같다. 태산 거의 숨 넘어갈지 안 끝났네. 그게 이제 궁중음악하고 시조창하고 궁중에 이게 벼슬아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가사는 좀 그렇진 않습니다만 감이 안 오고 노래만 하고 잘하는 근데 이제 그런 상충곡도 나오고 연항전가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 그러면 대화를 나누고 시도 쓰고 술 한잔 나누고 물 있는 데다가 숫잔 띄우고 이 정도 되면 뭐가 있어야 되겠냐면 일단 누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노래 부르려면 우리는 노래방 가잖아요. 이분들은 노래 부르려면 누정으로 가. 누정은 그게 거기가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노래방이에요. 비교할 때 너무나 노래방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노래방도 술 한잔 하니까 마찬가지로 가서 이제 반칙이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누정은 노래방이다. 누구의 노래방이냐? 서민들이 아니라 대개 양반 사대부들의 노래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서. 근데 그러니까 유상대, 피양정, 의번정, 감정, 음산정들이 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저기 정글인 군대까지 나왔는데 좀 이따 나오니까 넘어가서 얘기하고 풍류라는 말 의미에 대해서 전 역사박물관 이동인 교수는 설명하고 있어요. 풍류란 문화예술을 애호하며 품격을 추구하는 정신이다. 풍류란 속된 일을 떠나서 풍시스럽고 멋스럽게 노는 일이다. 여유와 자유분방한 포용과 융합의 정신으로 멋스럽고 있는 일을 추구하며 자연을 벗삼아 멋과 예술을 알고 즐기는 것이 풍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는 요것이 빠져 있어요. 전파공색이라는 거. 그래서 백성들이 교화되고 유식하게 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미풍양속으로 물론 향약이라고 있어서 그 미풍양속을 진작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좀 뭐랄까 품이 있는 행동이나 또는 그런 예절, 예의봉절 같은 것도 도덕적인 도덕성도 있어. 우리 문학이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poetry is sweetful and useful 그렇게 돼 있어요. 시는 달콤하고 즐겁고 재미있기도 하고 useful, 유용하고 유익하기도 하다 그래요. 근데 문학이 효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재미도 있고 교훈적이기도 한 거야. 똑같아. 풍류도 재미있으면서 신나게 재미있으면서도 매우 교훈적이에요. 얻는 것이 있어. 유익하게. 그러니까 재미있고 신나면서도 유익한 것이 풍류다 이거지. 그걸 접하군생이라고. 일단 사람들끼리 만나 어울려 대화하고 놀면서 그 어떤 생명력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 군생, 뭇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생명을 얻는 거야. 생명.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요. 이동현 교수 내 친구니 후배니까 그냥 하나 써놓고 넘어갑니다. 거기 내목 하나에 들어봅시다. 풍류는 풍류로부터 나온다. 풍류는 왜 경상도나 함경도나 평안도에는 풍류가 없고 전라도에만 있을까 주로? 맞아. 전라도는 풍류가 있고 안동이나 이런 양반들은 많지만 풍류가 없어. 그것은 풍요롭기 때문에 풍류가 나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풍요로워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탈을 당해. 관리들이, 탐관오리들이 수탈하기도 하고 외적들이 투석을 해서 수탈하기도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빼앗기고 많이 하면 부잣집
몸조심한다고 뺏어가면 목숨 걸고 달라들어 싸워. 그것이 저항정신이에요. 그 정신이 동학농민혁명이 된 거예요. 임진왜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만인의 총으로 다 죽어버렸어. 만명이다. 정유재란 때 투쟁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진주성을 지킬 때 임진왜란 때 누가 가서 싸우면 전라도 사람들이 가서 다 싸워서 지키다가 많이 죽었어. 대표적으로 그때 논개 죽을 때 논개가 누구 처리했었는데 최경회 그때 죽고 또 김천일 장군도 거기서 죽고 다 전라도 사람이. 그 김천일 장군은 나주 사람인데 여기 정읍에 와서 북면에 있는 남고성원에서 이양 선생한테 공부해가지고 전투에 참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풍요롭기 때문에 풍요도 있지만 수탈하기 때문에 저항도 있다 이거지. 이게 정읍의 특징이에요. 또 전라도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좀 전주하고는 달라. 정읍의 특징이에요. 전이 들고 일어나. 정읍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다 안 되면 엎어버리 판을 엎어. 그 판 엎은 것이 동학혁명이야. 그 대단히 위대한 형식이지. 그러니까 매우 의롭다, 정의롭다 이죠. 네. 태어나기는 정수 태어나고 살기는 전주에서 많이 사는데 정읍 전주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교수로 하고 있으니까 반절은 정읍 사도 반절은 전주사. 정읍 사람하고 전주 사람들은 기질이 완전히 달라. 전주 사람들은 정장하고 소비도 안 하고 검소하고 사람들이 정장이요. 그리고 데모해도 데모 안 입어요. 내부도 불어. 여기는 갑자기 촛불 시위니까 대선수들이 교수님 갑시다. 나 강의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돼? 가자니까 해서 홀로 오거든. 여기는 차를 대절해가지고 자기들 돈 내서 가는 사람들이야. 전주 사람들은 돈 내서 택배들 안 가. 촛불 시위 때 안 가더라고. 아, 이게 기질이 굉장히 다르구나. 농민에도 강하고 또 계승 동학 사업에도 강성하고 정의에 대해서는 불의에 한거하는 정신이 강하죠. 그런 전통이 있어요. 정의라는 게 이상하게. 그게 풍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난 근본을 따져. 그리고 이제 종환 선생님 만나면 풍요 때문이라고 얘기하라고. 자, 건너뛰어서 진도가 안 나가서 이 풍요는 풍류를 낳기도 하지만 수탈을 낳고 수탈은 다시 저항을 불러온다 이렇게 봐요. 임진왜란 때 장성 남은 창리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돌아가신 분 명단이 비석 밑에 쫙 써졌어. 근데 전라도에서도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정읍 사람이더라고.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나서서 맥없이 죽창 들고 나서는 것이랑 똑같아. 동학혁명 때 임진왜란 때 똑같이 창 들고 끝기으로 맥없이 나갔다가 많이 죽어버렸었냐. 보니까 어느 사람이냐 정태인 고부 사람들이야. 이게 합치면 다 정읍 사람들이지. 이게 광주나 전주나 우리보다 도시가 크고 남원도 더 큰 도시였어. 근데 정읍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그 장성, 전라남도 장성 남문에 가서 죽은 사람 명단 봐봐. 정읍 사람이 제일 많아. 이 기질이 있어 이게.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꼴을 못 봐. 아마 전쟁 일어나면 우리가 되게 정읍 사람 다 나갈 거예요. 자매님들은 다 그때 과부 됐지 알아야 돼. 그런 기질이 있다니. 한 장 넘겨서 풍류는 국풍, 조선지풍이라는 말에 쓰여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풍류는 음주 가무가 따른다. 삼국지 이지 동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월 보름날 국중 대회를 열고 연일 음주 가무를 한다. 맨날 그런 거 많이 써졌어. 동의의 무천이라든가 고구려 동맹이라든가 이런 제천 행사 때 항상 하는 일이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도 그럴 텐데 이게 중국 사람이 볼 때, 진수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음식 먹으면서 노래와 춤만 한다고 하는가 봐. 그렇게 건너뛰어서 다섯 번째, 풍류는 소통과 통하고 생명력이요 풍속의 교화이다. 그래서 최치원의 남남비서에 그래서 써놓은 것이 뭐예요? 국유, 협료지도, 왈, 풍류.
나라에 현명한 도가 있으니 이름하여 풍류를 한다 라고 했어요. 최첨생 글에 나온 말이에요. 풍은 생명의 바람, 류는 흐름이 길이요. 우리나라 도는 유불선 삼교의 융합인 바람이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보여주는 풍류. 풍류는 생명의 바람, 신바람, 신난다, 신명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신난다, 신명난다가요 한문으로 이게 귀신 신자예요. 근데 우리가 귀신할 때 귀자하고 신자하고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귀는 안 좋은 것으로서 그걸 의미하고 신은 좋은 의미라서 지방 쓸 때 신이라고 신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의미의 신이에요. 그래서 신난다 이게 정신이 그냥 흥이 나서 거의 미쳤다 그 말이야. 그게 신난 거예요. 그 2002년도 그 월드컵 축구할 때 전 백성들이 신나고 있잖아요. 빨간 옷을 입고 그걸 보고 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나는데 지금 현재 K-팝으로 지금 BTS들이 신내고 있잖아요. 그거 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로도 지금 신났잖아요. 미나리하고 기생충으로 신나버렸잖아요. 세계를 휩쓸었어요. 김구 선생이 문화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부자가 되는 나라도 싫다. 뭐 권력 있는 나라도 싫다. 문화민족으로 살고 싶다. 그 소원을 이뤘던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이 나오니까 정읍 사람들이 얼마나 정의롭냐 설명하니까 김구 선생 암살한 놈이 누구요? 안씨인데. 잘 몰라? 안두희라고 있어. 그 사람을 누가 처단했다고? 몽둥이를 때려 죽인 사람이 정읍 산회 정량리 상들이 사는 사람 박희선 의사요. 나는 그죠. 안중근 의사처럼 의사라고 있죠. 훌륭한 의사들 내 맘대로. 박희선이라고 지금 한 73, 4대 좀 됐어요. 지금부터 다 10여 년 전에 눈이 한갑쯤 됐을 때 14년 전쯤에 아이 그다음에 권준희로 그다음에 이분은 김구 선생을 평생 존경하고 목숨을 바치고 존경하는 김구 사업회 회원이요. 개승사업회. 예? 근데 이놈이 그냥 제명에 주는 꼴을 못 보겠다 해가지고 몽둥이에다가 정의봉이라고 정읍 사람이니까 정의를 부자니 정의봉 이거 써가지고 그걸 만나기만 해도 택시 운전했어. 경기도 서울. 그래서 이놈만 타면 죽이려고 했는데 타들 안 하고 어디 돌아다니는데 쉬는 날은 택시를 몰고 그놈만 찾아다니는데 못 찾았어. 결국은 알아봤어. 회원들하고 연구해가지고 김구 선생 선양이 인천 어디 아파트에 산다. 내가 이거 가면 안 돼. 그 시간도 없는데 그거 찾아갔어. 띵동. 그 옛날에는 그 시기 전기안전검침원입니다. 이걸 들어갔어. 아니 그것은 정의봉이 붙은 거야. 사모님 묶었어. 사모님도 아니고 각시를 묶고 한쪽도 보면 식당에 풀린데 매트 때문에 죽었는데 얼마나 원한이 맺히는가. 우리 박기선 의사가 잠깐 몽둥이를 놓고 냉장고를 열고 찬물을 먹고 다시 때렸다. 근데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는 건 거의 그냥 피바닥을 만들어버렸어. 상상만 너무나면 이게 원한 맺힌 거야. 김구 선생, 내가 이 세상에 최고 존경하는 김구 선생을 죽이면 이걸 내가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원래가 8년인가 구형을 받았는데 타면서 써가지고 8개월 있다 나왔어. 광복절 쓰자고. 여튼간에 그분이 지금 살고 계셔. 서울서 지금 했죠. 경기 수원에서 택시 운전 영업. 그래서 김구 선생 운동 계속이야. 또 그런 거 나오면 죽을 계획이더라고. 그거 할 사람은 정읍 사람밖에 없어. 내가 그 사람 정읍 사람 아니겠지. 아니겠지 정읍 사람. 이게 다 최첨생이 때문에 입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풍류가 있으니까 풍류 저항이고 이렇게 그에 이 풍류를 가지고서 풍류를 하게 되면 백성이 교화되고 묻생명이 생명력 있게 된다. 문화민족이 된다. 그런 뜻이 있게 하시.
그 신바람 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어? BTS가 신바람 내니까 1등하지. 그거 하는 거지. 신바람 내버리니까 영화도 1등하지. 기생충은 그거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계속 해보자. 네. 그러면 태산 즉 태인이 왜 선비 풍류의 곳이냐? 최천생 때문에 거기 와가지고 분위기를 다 그렇게 해놓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돈 보따리가 있어도 누가 주워가지 않았대요. 양심적으로 선생님 여기 돈 있네 누가 놓고 갔네 여기 갖다 놓을게요. 그럼 찾아가라면 찾아간대.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면서 최천생 돈 요새 돈이 좀 딱 주워가는데 정읍 사람들 안 그러니까 태인이다. 그래서 제가 태인이 특별히 태인을 내가 칭찬을 태인 사람 아니면 평면 사람이 원래 정읍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고부군이 제일 컸어. 고부는 어디까지 고부냐면 일단 천재 고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거 뭐 정 그다음에 이평 거기 심태인 그다음에 거기 옆에 가고요. 백산도 일부는 고부요. 영원도 고부고 이쪽 소송도 고부요. 여기 흑암동 배고등학교도 고부야. 덕천도 고부야. 이게 농소동까지 고부야 거의. 그래 이가지고 저쪽 흥덕 일부까지 고부야. 고부군이 완전히 큰 동네고 고부는 정읍보다 배나 더 컸었고 조선시대 정읍은 어디가 정읍이냐면 여기 시기동. 여기 시기동이야? 아니 시기동 아니네. 수성동인가? 연지동 애매하네. 여튼간에 지도를 안 봤는데 실제로 시기동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기요. 이 저자시자의 터기자요. 저자터예요. 그러니까 오거리 시기동 있잖아요. 그 천면에 있는 시기동. 거기에 옹구그릇도 있고 무슨 대장간도 있고 뭐 이게 옷도 팔고 고무신도 팔고 강아지도 와서 장날 팔고 이게 하는 곳이 시장터요. 시기란 말은 시장터란 뜻이야. 시기동이 중심이 되었었어. 정읍은 시장이 중심이 되는 상업도시예요. 정사 도리에서도 상인이 안 해요. 저자 장사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부르면서 상인의 아내가 부른 노래예요. 여기 조선시대는 여기 양반 별로 없었어. 미안한데 나도 잘못 살았잖아. 양반들은 고부 태인의 주만 태인이 양반들 못자리야. 그리고 이제 태인들은 양반들이 뭐보다 힘주고 다녀. 옛날부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차도 태인으로 못 넣게 하지 시태인으로 옮긴 거예요. 이 호남선이. 정읍 사람들은 여기 오면 그냥 오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양반들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반 없는 것이 다행이지 정읍역 생겨. 태인은 파워가 셌어. 그래서 태인을 못 지나가게 하고 신태인도 없는데 신자 붙어가지고 태인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 새롭게. 뭔 얘기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진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태인이 그렇게 태인은 어디 지역이냐면 태인 칠보 그 주변하고 산의 응동 그쪽이 태인이야. 그 정읍은 어디냐면 정읍 여기 시내하고 이방하고 북면하고 내장 이것만 정읍이야. 옆에는 다 고부에 농소동 근방이라고. 소송도 다 고부니까. 정읍은 조그만 현이었고 고부는 군이니까 조선시대 때 이 구역 제도가 부목군현 제도라고 했어.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부는 큰 도시예요. 전라도에서는 전주부하고 순천부가 있었어요. 순천이 큰 도시지. 그 다음에 목이 있어요. 목은 나주목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목이에요. 제주도는 도가 아니에요. 전라도예요. 하나예요. 전라도에
목사가 거기서 제주 목사가 전라 관찰사 밑에 부하 목사가 파견돼 있고요. 그 다음에가 고부군이요. 고부군은 커. 그 대신 고부군은 이 현하고 정현하고 소속관계는 아니야. 군이 크고 현이 조그마한 동네라 차이만 있지. 여기서 관할 안 해. 직할 관할은 안 해. 이제 목이나 부에서나 이제 관찰사는 진짜 관할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읍은 조그마한 도시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조선시대. 태인보다 인구도 태인보다 약간 적고 고부보다 많이 적었고, 고부가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태인 정읍이 순서였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정읍이 이렇게 시가 되어가지고 큰 도시가 되고 태인은 쪼그라들어가지고 군이 면이 됐을 거고, 이제 한일 합방이 됐어요. 일본에 합방이 되니까, 합방이 되고 3년 만에 1913년에 일본 놈들이 다 행정을 틀고 앉아서 지역 행정구의 개편을 했을 때 고부 사람들이 전봉준이부터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동학난을 일으켜가지고 일본 사람들로 싸웠어. 특히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 놈들 많이 싸웠잖아요. 그때 대패했지만 그것 때문에 일본하고는 원한 관계가 있어. 고부는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고부를 콩조림에 쭉 쪼려가지고 다 빼앗고 다 나눠주고 정읍으로 보내고, 정읍은 군으로 만들고 고부를 면으로 만들었어. 태인도 면으로 만들고. 일본 놈들 작품이야. 그렇지. 일본 놈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냐. 지금 고부시고 여기 정읍편이요. 아니 정면. 그렇게 대학원 친 맞아. 그냥 근다고 더 일본 놈 덕을 받다 보면 그거 아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고부 사시는 분들이 다 정읍으로 이사와. 진짜 고부 은시들이 다 이사와서 정읍 시내에 살아. 왜 이사오냐. 일본 시절에 일본 순사들이 이사로 고부 사 무조건 때리면 항시 고부로 갔다고. 고부가 나쁜 동네예요. 전국적 나오는 게. 역적 동네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어디사로 고부는 무조건 때리니까 이사와버렸어. 다들 정읍으로 시내로. 그래서 이제 다 섞어지게 됐지만, 그리고 고부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일본 놈들한테는 저것들이 왼수요. 매금씩 지나가다가 공무원이 들고 있다. 너 어디 살아? 고부 안 사는데 그럼 아무도 안 되죠. 가라. 고부만 안 살면 되니까.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태상군서 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5페이지를 보면 5페이지, 그 다음에 태인의 개국공신 김회견 도광김씨, 태인의 주로 그 칠포 쪽에 도광김씨들이 많이 살아. 도광김씨라는 거 김원기 김생기 그 집안이요. 상춘곡을 지은 정극인, 엄연순으로 유명한 송세리, 태인 칠포 쪽에 가면 여산 성씨들이 양반인들이래. 또 그 도광김씨들하고 두 성씨 빼면 시체예요. 거기는 이제 그렇고 이제 신잠 선생, 송순 선생, 그 끄리끄리한 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 선비들이 여기서 쭉 나열했는데 다 그래. 그 다음에 독립투사들도 많이 나왔어. 동학동 전봉준, 김계남 장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준승, 임병찬, 독립운동가 김정술, 이명규, 이동환, 애국지사 김영상 등이 다 이쪽 출신이야. 그래, 정읍 지역의 인구는 전부 다 태인 출신이야. 거의 한 70~80%가. 비밀인데 이쪽은 별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선비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거기를 태인을 선비들의 산실이라고 부르고 선비문화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선비들이 많으니까 책도 많이 팔리는데 교육자들도 많았어. 대표적으로 정국인 선생도 그렇고 그의 제자였던 송세림도 그렇고 그의 제자였던 송순도 그런데, 송순은 원래 충청도 사람인데 전라도 담양에 와서 살다가
공부하기로는 정읍에 와서 했어. 누구한테? 송세림 선생한테 배우느라고. 송세림 선생이 아주 대단히 큰 학자인데 정국인 선생 제자인데 송세림 선생이 장원급제했어. 그 아버지가 송연손인데요. 여산 송씨들이 그 요새 행색견은 다 그것 때문이야. 칠부에 가면 송상섭인가 그거 옛날 국회의원인가 한 사람이 다 그 집안이야. 송세림이는 중종 임금을 이 세제 그 연산군 동생이었어. 왕이 되기 전에 스승이요. 부자간에 송연손하고 송세림하고 송연손도 장원급제자 중. 태인 사람들이 장원급제자가 많았어 과거에. 근데 장원급제 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중종 임금을 왕 세제 때 가르치는 거예요. 세자가 아니라 제 동생이 때 가르쳐. 연산군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맡기고 제일 실력 좋은 송연손하고 너 아프고 몸이 안 좋구만 아들 보고 가르치라. 아들도 장원급제자. 송세림이 둘이 가르쳐. 그래. 나중에 이제 연산군을 쫓아냈어.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근데 사실은 엄밀하면서 송연손하고 송세림은 연산군한테 이쁨 받아가지고 거기서 왕 사부를 했기 때문에 사부님이니까 여기 이제 몰아내는데 연산군하고 치르니까 이것도 죽거나 귀양다리 해야 되는데 거꾸로 공신에 올라서 반정 공신에. 왜냐면 중종임금 선생인데 중종임 선생을 죽일 수도 없잖아. 이제 왕자인데. 그래가지고 1등, 2등 공신이 됐어. 송세림이는 그게 좀 창피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죽었거든. 연산군 반대에다가. 근데 자기는 공신이 올라 있는 창피하고 또 자기 부모도 죽고 그래 이런 건 다 합해놓고 벼슬을 또 싫다 해가지고 장국돼 있지만 태민왕도 살았어. 송세림 선생님이 지금 말하자면 좀 유머로 쓴 사람이야. 그게 약간 좀 특이한 시인이고 그런데 그 엄연순이라고 하는 무슨 유머 책을 만들었어. 음담패설이요 비밀인데. 음담패설 전문이야 그 양반이. 근데 최고의 학자가 음담패설을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서구정이라든가 태평하나 골계전이라든가 또는 용재청아 이런 거 지은 사람들이 다 당대 최고 학자들이야. 최고 학자들도 다 여유있게 유머집 하나씩 지었어요. 옛날 비밀인데 이 비밀인데 처음으로 말하는 거야. 송세림 선생은 이제 엄연순이라고 해. 잠을 깨우는 방패 그런 뜻이요. 방어할 때 어짜고 면은 잠자면 자고 수는 방패순자요. 잠을 깨우는 방패라는 뜻으로 웃기는 얘기를 썼어. 송세림 선생님 웃기는 얘기를 하나 드려줄게. 엄연순 다 읽었어. 진짜 그런 거. 또 재밌은 게 유머집이니까. 화문이 때 있어. 견적수사라는 그죠? 하루는 옥황생제를 찾아왔어. 누가? 개가 원래 발이 3개고 솥은 발이 4개였어. 그 옥황상제한테 항의를 하는 거야. 황제님 들어보시오. 나는 집을 지키고 또 사냥할 때는 열심히 따뜻해서 좋은 걸 묻어들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롭게 하고 도둑놈도 지키고 좋은 일을 여러 가지로 수없이 좋은 일을 하는데 쥐도 잡고 야는 속단지 야는 하도 할 일도 없는데 뭐들 다리가 야는 4개고 저는 3개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옥황단지 말이 그 말이 맞아. 그럼 알았다 그러면 이제 다리에서 소 하나 다리 떼가지고 하나 다리 줬어. 이게 소주운 것이라고 해요. 이 개가 오줌 쌀 때마다 다리를 하나 떼고 오줌을 맞으니까 이런 웃긴 얘기를 만드는 사람이 송세림 선생님. 그거 이제 한 예만 들어 얘기하려면 길을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해주고 그런 좀 웃기는 얘기를 조선시대 학자들이 그렇게 웃긴 얘기 가능했어. 나도 그래서 웃긴 얘기 하고 싶다. 그게 엄연순에 나오는 얘기야. 그게 제목은 견적 수사라고. 임금한테 받은 것은 사예요. 이게 이게 임금한테 받은 거예요. 개 다리를 임금한테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임금한테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 한문으로 써놨지만 그런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왜 손순이가 찾아왔냐면
이게 과거 시험 볼 때 이런 거 참 이게 원래 진사나 이게 생원시 학교 보면 성균관에 가서 공부하든지 이게 남고소원이나 무성소원 같은 데 가서 훌륭한 학자들한테 공부해. 이게 이 남고소원이나 무성소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지금으로 그냥 사립대학에 들어간 거고 성균관에 들어가는 국립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과거 급제할 때 그럼 국립대 들어가면 급제를 잘하고 사립대 들어가면 급제를 못하냐. 그건 아니야. 스승의 능력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자 송세림 하기 전에 그 스승 정국인부터 얘기해. 정국인도 진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서울로 서울대학교 지금 말하는 성균관의 유생으로 성균관 스캔들 그 영화도 있었지만 그럼 고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뭐 되냐면 조선시대 궁궐 안에다가 법당을 지었어. 궁궐이 아니라 불교 전을 하나 지었어. 흥복산가 그건. 그런데 유교를 국교로는 나라에서 임금님께서 아무리 존경스러워 훌륭한 임금님만 거기다가 절을 지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임금님은 태종대왕은 그 뜻이 있었어.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가 형제간에 나를 일으켜서 많이 죽였잖아. 정몽주라는 충신도 죽이고 사람을 수백 명 죽였거든 사실은 이방원이가. 그러니까 효통스러운 마음으로 세종대왕이 우리 아버지 사람 많이 죽였지만 정도 아니고 난 찍을 죽였는데 극락 왕생을 하고 절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효성스러운 마음이지 이게 불교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야. 유학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정국인이가 정국이랑 기질이 있었던가 봐. 원래 이 사람은 경기도 사람인데 그 영광경씨요. 고창 영광에 가서 살다가 정대로 각시가 고부 사람이야. 임씨인데 와사수 기질이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종합대회냐 아니면 정국인 선생이 나이 좀 들고 그래서 학생 대표요. 대학생 대표 성균관 유생. 그래서 상소를 올렸어. 그 절을 부수고 해모라는 거는 절을 중을 요승을 때리 죽이고 이런 걸 철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가 국교입니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해가지고 상소를 써놓고 그 다음에 학생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학생회장이니까 너희들 다 집으로 가요? 지금 내가 고향한테 해산 시간이고 학교가 텅텅 비게 만들었어. 이제 세종대왕 얘기들 웬일이야? 그래요? 주동자 누구야? 정국인이 뭐라고 봐. 정국인이 체포해가지고 왔어. 너 왜 학생들 다 집으로 내려가게 만드냐? 정국인이가 성격이 강지혁이가 지나친 강지혁이 아니라 세종대왕을 약을 올렸어. 세종 전하께서 불교를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여기 유학을 공부하는 성균관에서 떠나서 각자들 다 고향에 있는 절로 보냈습니다. 가서 기도하라고. 우라통이 터져버렸어요. 세종대왕이. 야, 더 건드는 거야 성질을. 이 자식 도둑이 죽으려고 한 적 있나? 이거 사형시켜. 그래. 거기서 이제 황희정승이 그때가 우의정인가 좌의정했었어.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하고 용포를 잡고 무릎 꿇고 사정을 했어. 이런 젊은 선비가 위기가 있는 선비가 옳은 얘기라고는 안 하지만 참 그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하면 그래 사기를 죽여버리면 역사에 임금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사 얘기니까 바로 꼬랑지 내고 죽이든 안 하겠다. 저기 한명도 기왕 보냈는데 기왕살이 얼마 하지도 안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기분이 풀어져가지고 풀어놓으니까 넌 와서 공부하지 말는데 반대로 해. 나 공부 안 해. 재수없어. 그냥 세종대왕은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각시 고향에 있는 태인으로 내려왔어. 살면서 제자들 양성만 하고 해서 근데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벼슬 했어. 정원 벼슬. 성종대왕이 불렀어. 근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꾸 나 오라오니까 사랑하다 한 번씩 했어. 벼슬 몇 번 했는데 강직한 선비라 썼는데
그런 스승한테 배운 제자인 송세리가 중종 반정을 일으켰을 때 내 친구들은 다 동사한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연산군 파랑해가지고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벼슬 안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태에서 살다 보니까 과거 급제를 할 때 문과의 대과에 급제를 하면 마지막으로 시험 출제를 임금님이 해. 과거 급제한 사람을 33명을 뽑아. 공부 잘하는 놈 1등에 30스타를 뽑아가지고 이놈들만 대상으로서 대과를 시험 봐가지고 서열을 정해. 그때 장원급제, 아원, 타마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근데 이때 그냥 시험 축제 경향을 알아야 돼. 근데 가르친 스승이었던 성세리가 가르친 것을 빤히 아니까 이런 것을 가르쳤거든. 그런 것밖에 시험 문제 날 수가 없어. 중종 임금이. 그러니까 그 눈치를 빠른 놈이 송순이라고 하는데 사상 특상 한국 옥당가 지은 유명한 면함정 송순이라고 담양 사람이 스승님 저 같은 여산 성씨님에 좀 지도받으러 왔습니다. 너무 좋아. 했더니 병트가니까 특별히 6개월 동안 쪽지게 과외를 했어. 요새 일타 강사라고 있어. 송수님 선생님 그거야.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공부를 해서 임금이 주로 좋아하는 것이 교육하고 그다음에 세상 경제법 이런 거 중요시 그것만 공부해라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바로 1등을 했어.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태인에서 아버지 송영선이도 태인 사람 다 1등했지, 송세린도 1등했지, 이 사람도 제자도 1등했어. 그래가지고 송순이는 그 당쟁 시흥돌이 속에서도 용케 살아남은 복만의 선비가 됐어요. 그런 역사에 대한 얘기고요. 풍류라는 말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데 6쪽에 보면요. 풍류라는 것이 고려 말기에 누구 작품인지 모르는데 어부사에 눈에 들어오는 청산의 달이 가득하니 굳이 서시를 태우지 않아도 풍요롭다. 이렇게 풍류라는 말을 썼어요. 전국인의 상춘국에는 홍진에 묻힌 군대 인해생이었다는 거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그때 옛사람 풍류라는 것은 최천 선생 풍류를 상징해요. 나도 최천 선생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고 백성들하고 다 어울려서 사람들이 다 생명력이 넘치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넘어가고 집에 가서 본 것이고 참 것이고요. 풍류에는 4대 요소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용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무조건 서로 어울려서 잘 놀고 공부하고 시도 웃고 술도 마시면서 이 공동체가 생명이 넘쳐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풍류인데 이 풍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공간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 누정이 있어야 돼요. 누정이 없이는 이거 시도 없고 술도 못 마시고 악기 연주도 못해. 그래서 누정이 다소 해석과 떨어져서 자연 속에 묻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태인의 피양정이 너무나 관과에 가까워서 의번정을 따로 떨어진 산속에다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 세속 중심에 있으면 재미없어. 근데 피양정에서는 안 놀았어.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에 있는 의번정에 가서 놀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 태인 피양정은 그 태양초등학교가 동원이었거든. 불과 한 200~300m밖에 안 떨어져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이제 세속에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안 놀았어요. 그래도 아까도 양반 사대부들은 누정에서 놀고 평민들은 모정에서 놀았다고 하는데 전라도는 그래도 모정이라도 있어. 여러분 혹시 경상도 가보셨어요? 모정 봤어요? 마을마다? 마을마다 모정이 없어요. 제가 텐트 가지고 놀러 다니면서 거기 밥 먹으려고 경상도로 가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가도 우리 전라도는 이 마을 저 마을 가면 이쁘게 다 모정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어. 있죠. 왜? 서민들 문화가 발달 안 했어. 거기는 아예 계급 높은 양반이 있고 그냥 하인만 있어. 중간이 없어.
그리고 중간 있을 필요도 없어. 농사도 안 지니까 다 벼슬아 치우고 이거 심부름한다는 말씀이 어떡하고. 그래서 경상도는 누정만 있고 양반 사대부들의, 전라도는 모정이에요. 모정은 노소가 어울리는 곳이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모정에 가보면 저 동남쪽으로 어른들 쭉 있고 중간 가운데 있고 젊은 사람들 쭉 있고 어린애들도 땅 밑에 땅 묶고 앉아 이렇게 돼 있어. 딱 같이 어울리는 문화예요. 일종의 그렇게 돼 있죠. 한 장 넘기면 임명령에게는 시경정이 있었고, 화당, 송광정, 양산도에게는 소세원, 제월당과 강풍각이 있었고, 오봉 김지민 선생에게는 저쪽 부안면에 요파정이 있었고, 정인지에게는 나무 광활루가 있었고요. 이렇게 거기서 즐겼다 이 말이죠. 태인 고구 지방에는 누정이 많습니다. 피양정, 유상배, 송정, 우건정, 정자 들어가면 수도 없는데 대충 쓴 것만 해도 이 정도는 많아요. 누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작시갱화. 시를 짓고 주고받건다. 갱화는 주고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시를 써주면 주제로 답변으로 시를 써주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 자기를 따라서 답가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거예요. 그래 최천 선생 때는 유상대를 만들어 놓고 약간 높은 데다가 거기에 유상곡수터를 만들어 놓고 흐를 유 숫잔상 구불꼭 물수 흐르는 물을 꾸불꾸불 흐르는 물에다가 숫잔에 띄워놓고 시를 지으면서 노래하면서 시를 읊으면서 담서면서 검은고 타고 술 마시고 그래. 가야금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악기가 있어야 돼. 시를 써야 되고 무대에서 시를 써야 되고 세 번째 악기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적극대전을 보면 제갈량하고 주유하고 둘이 검은 가야금 타잖아요. 가야금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사실은 그 뜻을 파악하고 아주 절묘한 드라마 영화인데, 그 영화가 마찬가지로 신장 선생도 검은고를 잘 타고 신원도 악기를 잘 타고, 그래서 송순 선생도 검은고를 탔는데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 당해 동편에 초가 숙한을 지어서 틈이 있는 날에는 검은고를 울고 즐기고 탈속한 듯이 여기며 소연하였다. 송순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고요. 송순은 성격은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특히 음률에 밝아 가야금을 잘 탔고 풍류를 하는 호기로운 재상으로 일컬어졌다. 나는 흥이 일어 검은고를 품이 안고 돌 위에 걸터 앉아 두 터너 악을 열조를 타니 몸은 동중의 신선이요 신음 상촌 신음이고요. 이렇게 정국인 선생도 검은고의 명인이었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술은 필수 불가이죠. 정국인의 삼춘곡에도 청향은 찬해지고 낙콩은 묻는다. 준중이 피었거든 날다려 아래여라. 소동은 아예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술이 있냐고 물어봐서 술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럼 마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정철의 관동병원에서도 유화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선들이 많은 술이라는 그 설화가 있잖아요. 유화주를 가득고 날다려 부른 말이 적은 것 가리마오 이술 한잔 먹어보고. 송강 정철은 술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장신수사라고 하는 시주를 썼어요. 한 잔 먹세 그녀 또 한 잔 먹세 그녀 꺾꺾 상놓고 무진 먹세 그녀. 그 시주를 쓴다는 술 진짜 좋아하는 양반인데, 우리 향약에서도 아름다운 전통문화 향약에서도 향음주례가 있어요. 어른들 앞에서 술 배우는 문화가 있었어요. 특히 태인은 고연 향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누가 향약을 퍼뜨렸다? 정국인 선생이 태인에다가 처음으로 고연 향약, 고연은 태인이라는 뜻이야. 옛날 옛마을이라는 뜻인데 태인이야. 정국인 선생이 살던 최천 선생이 살던 옛마을이 그런 뜻으로 고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인은 참사 최천 선생하고 관련돼 있어. 지금도 최천 선생 빼면 태인은 존재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선비도 정국인 선생도 태인이라고 왜 와서 하느냐면 최천 선생이 계셨던 곳이라고. 냄새라도 맡으라고 온 거예요. 홍세림에는 왜 다시 고향을 됐냐?
최첨생 시를 쓸 때마다 전부 다 최첨생 안 들어가는 시가 없어. 여기 내가 수십 작품 나왔는데 최첨생 얘가 다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네 가지. 무정, 그 다음에 악기, 시 쓰는 거, 그 다음에 술. 이것이 네 가지가 풍류의 기본 요소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최첨생 유상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최첨생 역사를 쭉 썼어요. 참고하시고 넘어가고 전국인의 상층곡 다 설명했습니다. 송세림과 엄연순 나왔네. 13쪽에 엄연순 설명했죠. 다 읽어보시면 제가 그 다음에 신잠 선생 얘기는 안 했네. 신잠 선생은 신숙주 동생 말주는 순창 기회정에서 생활했는데요. 그 집안이요. 신숙주 숙주의 증손자예요. 신숙주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의리는 없지. 신잠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증손자인. 근데 이 양국 소세양이가 원래 남은 소시예요. 이 사람이 대제하까지 지는 큰 벼슬을 하는 훌륭한 인물인데 소세양하고 황진이하고 사랑이 또 유명한 로맨스가 있어. 로맨스인지 약간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되는데 그 양국 소세양 선생님이 그 신잠 선생이 얼마나 선정을 잘했는가 하는 것을 잘 써놨고 예의와 절개를 순상하고 염치를 가르쳐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그게 중간에 내가 이제 찌른 글을 써놨는데 초가 수간을 지어놓고 틈 있는 날에는 신잠 선생이 검은고를 울리고 즐겁게 털수간을 여기며 소연하였다. 이렇게 지냈다. 신잠 선생님이. 신잠 선생님 얘기가 이제 거기 그래서 신잠 선생이 사부학당을 세워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자면 학교를 4개를 세워서 동서남북으로 태인에다가 태인에는 뭔 그래 선비들이 많아서 학교를 4개나 세우는가. 실제로 선비들이 많아서 방학군을 만들어서 판매했어요. 태인 방학군이라는 말이 있어. 태인의 방학군은 책을 나눴는데 방학군은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영리를 취하는 그런 책들을 방학군이라고 해요. 지금 나오는 책들이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책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부분 관공서에서 책을 만들었어요. 한 80~90%는. 그러니까 뭐 사수상경 논어맹자 대학 중용금 부왕차류라든가 농가직설이라든가 뭐 이게 또는 뭐 저기 누구냐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는 이런 걸 다 관공서에서 전략 관찰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태인에 보니까 선비들이 많아, 학생들이 많으니까 소학이나 논어책을 발매면 많이 살 것 같으니까 그것이 한 200년 동안 지속됐어. 그러다가 조선시대 후기에 오면서 선비들 수주가 줄어드니까 장사치들이 전주로 넘어갔어. 다가동 쪽으로. 전주 다가동 다가공원 있는 그쪽에다가 이제 주로 출판사 인쇄소를 만들어가지고 전주 사람들 세상을 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태인 방학본이라고 해요. 그것을 만드는 책을. 이게 얼마나 선비가 많으면 책 장사가 되었겠어. 요즘에는 서울서 만드는 책 불랑 복잡이니까 여기 바로 만드는 게 주는 거야. 요새는 이제 유통이 쉽지만 옛날 유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송순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는 충청도에서 태어났으나 담양에 살다가 태인에 사는 송세림 선생님을 찾아서 수학했다. 거의 뭐 유명한 이분이 이제 을사사화에 윤영원이가 선비들을 많이 사활일으켜서 죽였어요. 그때 윤씨 그 복잡한 울분을 시조리셨습니다. 꽃이 진다고 새들아 슬퍼 마라. 바람이 흩날리니 도스 다시 하미로다.
가느라 희진난 봄을 세워하고 무슨 말이야. 시샘에서 무슨 소리가 여기 있겠는가. 당쟁과 사회의 송돌이 벼슬에 살긴 살지만 비교적 풍파없이 살았지만 장은 급제하고 옥당이 올라가 들어가서 연계 목도하고 있을 때 영종 임금으로부터 황국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을이지 이맘때요. 이것은 특은입니다. 임금이 그에게 타분자 중 하나인 국화를 보낸 뜻은 지조인은 선비라는 칭찬이 담겨 있었다. 예로부터 국화는 오상구조의 절개를 상징한다. 풍상 섞어친 날에 각 피운 황국화를 음반에 꺾어 담아 옥당에 보내온 누가? 임금께서 나한테 보내온 거예요. 옥당은 이제 학문관이요. 공부하는 곳이 연구소. 그래 도리야. 도는 복숭아, 리는 오양. 오양일자 리, 오양이시 자두란 뜻이에요. 복숭아꽃 자두꽃이라 꽃이 척하지 마라. 임의 뜻을 알겠다. 그래 도리는 간신들이고 자기는 춘신이야. 국화를 보내줬으니까 임금이. 약간 은근히 그렇게 자랑하면서 부른 시조예요. 이것이 제목이 길어. 안 썼어. 자상, 특사, 황국, 옥당가. 그냥 줄여서 옥당가라고도 해요. 자상, 임금께서 스스로 특별히 나한테 황국 옥당으로 황국화를 보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노래다. 이런 제목이 길어 좀.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송순에 이어진 역사적인 전통이 송순이 담양으로 가가지고는 바로 누구 영향주였냐면 송강 정철의 영향이어서 연안정가도 지었고 시조도 짓지만 제자인 송강 정철이가 이제 빚을 발휘했죠. 가사문화, 관동별곡, 삼인곡, 성민곡, 또 성산별곡, 그 다음에 훈민가, 시조. 그러니까 정철이가 조선시대 남자 중에 시추고 잘 쓴 사람이에요. 남녀 통통이 뜨는 황진이가 제일 나서 내가 우리 스승님들한테 물어봤어. 조선시대에 뭐 시 누가 제일 잘 씁니까? 누구 물어볼 것도 황진이가 제일 잘 써? 그래서 다른 스승님한테 물어봤어. 누가 시를 제일 잘 써? 황진이요? 짜고 치는 거더라. 보니까 짜는 건 아니고 그렇게 느낀 거야. 정철이가 최고 잘 쓰는 시인이라고 고려시대 정지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최고 시인이라고 한다면 남녀 통틀어서 황진이가 제일 잘 쓴다는 거예요. 황진이 강의 따로 해야 되지. 일정 잡아주세요. 황진이 시 좋아해요. 무정시 중에서 무정은 소통과 교화의 장이요 사회적인 네트워크 공간이었으며 놀이문화의 터였다. 고상하고 아름답고 품이 있는 그런 풍류를 즐기는 곳이었다. 무정.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이 무정에 있는 그 현판을 보고 현판이 주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초성만 쓰였어. 행서 해설을 안 쓰고 초설을 써가지고 그놈을 탈초를 해야 초설 행서를 바꿔. 그러면 또 해석을 해요. 그거 지금 한 거의 6개월 했어요. 그냥 우리 문화 원장님이랑 국장님이랑 그냥 바로 쓰면 바로 해드리가지고 책 나온 줄 알았는데 6개월이나. 그놈을 한 놈 중에서 이제 번역한 거예요. 제가 이제 번역해가지고 시들도 번역했어. 거기에 현역이라고 이렇게 맥자가 여러분들 이제 피양정이라든가 은본정에 가면 정자에 가면 저쪽 콘에 이렇게 맥자가 수식이 돼 있어. 시 써놓은 거 있어. 그래가지고 좀 행사나 해설을 쓴 것은 금방 해석하기 쉬운데 막 뱀이 춤추는 것처럼 써놓은 거 있어. 복잡하고 초서. 그거 때문에 시간 걸리죠. 그것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제 19쪽 봐. 19쪽 보면요. 제 경제 가문정은 지금 어디냐면 칠보 시산이라고 해서 지금 가문정 정자가 있어. 거기에는 수청 전수지에서 흐르는 물이 칠보 지나서 이제 동진강으로 합쳐지는데 그 개울가가 있어요. 시내가가 그 옆에 가문정이라고 있는데 그 자리가 최첨생이 오셔가지고 유산배를 거기다 지어놓던 터예요. 그러니까 그 터에다가 후대 조선시대 때 후대에 선비들이 또 최첨생을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가문정을 무정을 지어놓은 거야. 그리고 자기들도 최첨생처럼 흉내내고 술 한잔 먹고 시 읊고 그랬어.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그놈을
자기들이 잘 쓴 시만 골라가지고 이따 붙여놓은 거야. 번역한 거예요. 그 제목이 경제, 감정. 정자 이름이 가문정이요. 경제, 그 다음에 운, 이런 무슨 뜻이냐면, 가문정이라고 하는 운의 이 공경대의 제목을 삼아서 노래를, 시를 짓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김민기 작품. 뭐, 선생, 거우, 유독대. 선생이 갔다 그러면 다, 선생은 고은 선생이 최천생이 가시므로 누대만 남아 쓸쓸해. 선생을 흠모하여 요정 시사를 만들어 운영했다오. 무산들이 좌우로 병풍처럼 들러져 있고 두갈래 흐르는 맑은 붓기름 동서로 뻗어가네. 무성스러운 가까이 여러 강압 땅에서 여싼 나무들 고연이라 일컫는 곳에 가서 매화를 중국이나 하기 보내온 서식하려고 혈압이 물어봤더니 물가운데 해결합들이 얼핏 모두 숫자인 줄 아는데 이게 숫자를 띄워놓고 술 먹어보니까 회원하는데 숫자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즐거움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 최천 선생인데 최천 선생이 세웠던 유산대 터에다가 가문정을 세워놓고 최천 선생이 계셨던 그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문정 그 정자에다가 쓰는 현판이 전부 다 최천 선생 흠모하는 얘기, 그 풍류를 이어받겠다는 얘기, 그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균희가 쓴 것도 노고수가 하를 찌를 듯이 솟은 곳에 돌루대. 시산은 칠보를 시산이라고 그랬대 옛날에. 지척으로 가까워 할 수 없는 다을거리 긴감을 흘러 도중에 흘러나가고 새로난 길이 한들한들 구분명으로 밖으로 튀어 관료 벼드라치 꿈을 줬고 더불어 상틀나는 대나무. 때가 험하여 처음에 뜻을 끊고, 이때는 사실은 언제냐 하면은 일제시대 무렵이기 때문에 1905년 그 을사늑약을 체결한 그 무렵이라서 국권을 잃어버려서 약간 기가 꺾였어요. 이 선비들이. 그래가지고 때가 험난하여 처음의 뜻을 끊고, 그걸 벼슬을 하게 되면 일본 조선 총독부에 근무해야 되거든. 그 안 한다고 더불어 지내는 데야. 바람 불어 머리카락 스치며 슬피 튀무는 낙엽 계림에 잎사귀 떨어지지만 튀니라 차가운 수창을 붙지마. 계림이라고는 벌써 신라를 뜻해. 계림 황야 보면 신라가 멸망한다 그런 뜻이었어. 옛날에 참여에 참여. 이게 그러니까 신라 얘기는 벌써 다 최천생 생각으로 쓴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균이라고 하는 유명한 뭐 도강김 씨죠 다들. 그런 얘기는 주로 이 가문정의 시들은 주로 최천생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상대, 그 다음에 유상국수, 그리고 풍류를 즐기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그 풍류를 흉내내면서 자기들이 개를 짰어. 한 30-40명이. 근데 개 모임이 있어. 최천 선생님 시대도 개 모임이 있었고, 여기 개는 그 개 모임을 시사라고 해요. 시로 모인다고. 시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시사학회. 이게 시 쓰는 모임이야. 시인들 모임. 시사를 조직해가지고 다 같이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선비들이 많으니까 그 동네에.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1쪽 은산정입니다. 은산정은 위장박씨 박기래 선생이 정면 화천리, 저는 지금 가봐야 되는데 이거 번역은이라 못 가거든. 나중에 영주지는 고부지야. 고부의 지 역사 문화를 설명한 책을 고부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부를 왜 영주라고 하냐면은 두승산은 영주산이라고 돼. 그리고 두승산, 고부 두승산, 영주, 고부를 영주라고도 했었어. 삼신산 중에 하나인 영주산. 박기래 씨가 쓴 은산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면, 사실은 그 정면도 마찬가지로 이평이나 정우나 고부나 간에 두승산 전기 타고 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난 곳이고, 또 거기가 옛날에 고부 땅이었어. 그래서 영주지에 정우도 고부 영주지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은산역시
앞길에 표상 나와 있고요. 은산역 시집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최병신 유명한 최학자가 은산 정기를 썼습니다. 전주에 사는 학자입니다. 최학자는 고국 유명한 간제 선생, 전우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간제 선생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최병신 자기 제자가 이 사람 보는 금제인데 금제 내 제자가 나보다 나 그럴 정도로 칭찬했어요. 마치 공자님이 아내보고 제자님 아내가 나보다 나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스승들이 자기 제자가 자기가 나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평가해요. 공자님이 아내가 죽고 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죽고 나서 길을 배우면 보름 동안은 술과 고기를 안 먹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균 때 맨날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은 술을 많이 좋아했어요. 예수님도 술 좋아하시지만 공자님은 정말 많이 좋아서 술과 고기를 많이 좋아했는데 체구도 크고 키도 크고 몸집도 컸는가 봐요. 공자님은 처음으로 보름 동안이나 술과 고기를 끊었다. 제자가 죽어도 너무 슬퍼서 자기 아들 죽었을 때는 계속 먹였어. 제자를 그렇게 사랑했던가 봐 공자님. 그래 원인계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병식이가 지금 훌륭한 제자였는데 이분이 은산정에 대한 기문, 은산정은 어떻게 해서 설립되었고 어떤 취지였고 이런 것을 정자를 만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이 사람이 또 항일 투쟁도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은산정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풍류를 지킬 때는 반드시 일제에 항거하고 거기에서 벼들아치지 말라 이런 지식을 있었어요. 어르신들. 여기 그런 지식까지 다 기록이다 은근히 은근슬쩍 갖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자에 모여가지고 노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은근히 시를 칠 때 항일 정신이 가득 찬 시를 써. 그거 해가지고 일제 뭐 아부하고 거기서 부여하지 말라 막 그런 내용이 있어. 때가 묻으면 안 된다. 푸른 물결아 깨끗이 흘러라. 오염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상징적인 거야. 일본 놈들하고 같이 거기서 벼슬아치하고 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일본 내 협조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고요. 물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즐기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번정은 이게 의번정은 좀 커가지고 이것도 많이 써. 현판이 한 60개 가까이 있어요. 작품도 많아. 작품 수도 많은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해석을 하면 여기도 주로 자연을 묻혀서 유유자적하면서 또 일제 때 헤어진 것이라 일본 놈들한테 아부하고 벼슬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은근히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9쪽 보면 심의 9월은요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국화가 피는 달이니까 되게 9월달이고요. 하정이라는 홀가님은 김태곤 선생의 시입니다. 누정을 중건하여 다시 풍류를 시작하니 좋은 분들이 소문 듣고 여기 남지에 모여드네. 성죽 사이를 방황하는 나는 마치 예전과 같으나 네 때문에 음풍농을 하며 몇 년 세월을 보냈는가. 견고한 형세로 하늘을 홍한 하늘가의 외로운 백로 산빛이 바다에 비추는 듯 떠오르는 큰 자라. 후대의 양홍의 뜻을 이어받아 양홍은 이 누대를 누정을 지은 사람 김재입이 양재호가 양재인데 양시득은 그 양재를 양홍이라고 표현했어요. 뜻을 이어받아서 퇴락하게 내버려 주지 말지니 정자가 퇴락하면 안 되니까 풍년 자리가 없어지니까 무사히 오래 견딘 안쓰러운 신기루일래. 신기루 누정에 대한 찬양이야. 이거 오랫동안 보존했으면 좋겠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음풍농월하고 풍류도 배우지만 우리 민족 정기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누정을 지어서 일제시대 때 이렇게 풍류를 즐긴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풍류하고 놀고 있네 한가하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그 자리는 민족 정기를 이어나가는 자리인데 일제시대 때문에. 우리나라의
묘한 어떤 전통이죠. 풍류 전통 그걸 이어나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맨날 술만 먹는 것처럼 보여요. 일제시대 때 나라도 없는 주제에 국가 내려오는데 사실은 뜻은 그런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고요. 오준선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30페이지 보면 이거는 의번정에 대한 누정에 대한 찬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옛 누정 중건하여 그때 다시 중건했습니다. 되게 누정을 지어놓으면 한 150년 가면 다 허물어져요. 그리고 다시 또 중건하고 또 어떤 것은 100년 가서 허물어지면 또 중건하고 그래. 우리 시골에 있는 집도 지어놓으면요. 보통 많이 가면 150년, 200년밖에 못 가고 보통 100년 안에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중건하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오준선은 광주에 사는 유명한 도학자였는데요. 애국지사였습니다. 항일 정신을 투철한 사람인데 주로 교육자였어요. 또는 후석이었고 오준선이라는 사람이 여기 의번정 태인에 있는 의번정에 대해서 시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현의 글을 현판에다 써서 붙였습니다. 옛 문정을 중건하여 다시 이어진 풍물이 게다가 시스니 명승 고리매야 어진 원님이 누정을 만들어 좋은 식품을 널리 펴시니 고은 선생님께서 가신 후 천년세월이 흘렀네. 은하수가 가까워 사태로 건널 수 있으니 우주의 한가운데 이 누가 묵뚝 서 있네. 어찌 다행스럽지 않느냐. 양궁이 이게 한 아름다운 일. 고향 사람들이 이 누정을 충건한 일을 모두 칭송하네. 이렇게 사실은 누정을 세워서 풍류를 계속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칭찬을 하지만 그 안에는 은근히 느낄 수 있는 거야. 민족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하고 깨우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이분이 교육자거든요. 사실 오준선 씨가 193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차, 판상, 운, 현판이 운을 빌어서 김인근이가 쓴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제에 사시는 분인데 이 의번정에서 시를 쓰시는 분들은 전국에 있는 성수들이 다 모여서 시를 써가지고 써붙였어요. 여기 태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충청도 사람, 경기도 사람, 강원도 사람, 평안도 사람, 경상도 사람 다 모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번정은 독특하게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했던가 봐요. 이 정자에는 김제 사람도 와서 시를 쓰기도 하고 또 김병직이라는 사람이 쓰기도 했는데 김병직이는 이 사람도 당시에 장훈 과거의 극전, 대과의 극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태인 현감을 지닌 김인근 씨의 아들이에요. 마지막 작품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탈질 험한 산길 지나 성계에 들어가니 아버님께서 태수가 되신 것이 이 남주라네. 태인이라는 뜻이에요. 남주. 태인 현감을 지냈거든. 실제로 자기 아버지가. 고은 선생과의 맑은 인연이 있을 뿐 짧았던 풍경은 멀리 사라진 태인에 어느덧 들어선 가을. 길게 흐르는 물은 휘돌아 평야로 나가 들을 적시고 짧았던 행복은 나란히 저 높은 여러 산봉우리에 떠드네. 애호산 산인 빛이 보이오니 원래부터 속세가 아닌 듯 이렇게 돼요.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도 묻혀서 거의 무릉도원 어떤 선경물 같은 곳에서 지내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장급제자가 쓴 한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번정이 원래 정읍지역이 명승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영주지를 보니까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서 신육적이고 해설을 읽고 진해를 하면 마치 속세를 벗어나서 성경에 들어온 듯 무릉도원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생생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특히 이렇게 그 바위에다가 시를 써놓는 것이 들어있고 북한이 김정일이가 쓴 빨강색을 안 쓰고 그냥 검은색을 쓰고 흰색을 썼지만 그런 것도 대개는 그 의미가 민족 정식 정기를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의지를 거기다 담고 있어요. 되게 바위가 새긴 거나 이렇게 정자에다 새긴 글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족 정기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들이 은근히 시 귀절 속에 은근히 표현되어 있다.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자. 그리고 후진들을 교육시키자. 시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문명을 끼우쳐서 이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노골적으로 그런 말 안 쓰지만 그런 의도가 항상 담겨 있어서 우리 민족들은 항상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의 이 풍류를 즐기는 어른들의 선조들의 마음속에는 민족 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었지 않았던가. 그래서 바위에다 새기든 시냇가에다 돌에다 새기든 아니면 이렇게 정자에다가 현판에다 새기든 간에 그런 의식들이 일제시대 때 작품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민족의식이 강하게 풍겨오는 특징이 있고, 특히 최천 선생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할까? 우리나라 옛날에 한나라는 나라다. 이거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야. 중국에서 최고 문장가로 평가하면서 우리 선조가 다른 사람도 아니. 이런 자랑도 들어있고 민족 의식도 강하게 들어있다. 이런 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